네, 오늘은 챕터 10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11가지 프레임. 목사이자 신학자인 찰스 스윈들은 삶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은 인생을 통틀어 겨우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프랭클의 말처럼 삶의 상황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더 나아가 최선의 프레임을 선택하고자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성의 최후 보루이자 도덕적 의무이다. 이제 이 책을 마치면서 우리가 진정 더 지혜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11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어떤 일을 의미 중심의 상위 수준으로 프레임하는지, 절차 중심의 하위 수준으로 프레임하는지는 그 일을 하는 타이밍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에 어린 조카를 하루 동안 돌봐주는 일을 상상해보자. 사랑하는 조카와의 소중한 하루, 가족 간의 사랑, 천진난만한 영혼과의 교감 등 온갖 좋은 의미들을 떠올리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일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기저귀 갈아주는 일, 이유식 먹이는 일, 우는 아이를 어떻게 달래줘야 하지? 등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난감해할 것이다. 결혼식을 앞둔 커플들도 결혼식 몇 개월 전에는 영혼의 결합이니 인생의 동반자니 하며 추상적인 의미로 결혼을 바라보며 가슴 벅차한다. 그러나 결혼식이 당장 코앞에 다가오면 혼수 문제, 야외 촬영, 공항까지 운전은 누가 하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사소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결혼의 깊은 의미보다는 현실적인 절차에 압도당하고 만다.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결심을 하는 순간에는 상위 수준으로 생각하다가 막상 실천을 시작하고 보면 어느새 하위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평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런데 왜 평균만 되려고 하는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미래나 현재의 일도 늘 상위 수준으로 프레임해야 한다. 일상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마치 그것을 먼 미래에 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미 중심으로 프레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어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당신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고 묻는 것은 지혜로운 물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와 같은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미 중심의 이상적인 생활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한다. 10년 후쯤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주말에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때론 나보다 못한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겠죠? 라고 답한다. 그러나 자녀의 배우잣감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신입사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막연한 먼 미래가 아닌 내일 당장 그 삶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배우잣감이고 회사의 인재인 것이다. 두 번째, 접근 프레임을 견지하라. 사람들에게 오래된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 대부분 그 시절에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회한을 떠올린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점, 교양서적을 많이 읽지 않은 점,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점, 더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지 못한 점 등 온통 과거에 제대로 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가 일색이다.
그 이유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보다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행복과 성공은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의 몫이다. 고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했다는 해보기나 했어? 라는 말은 접근 프레임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하고 싶었지만 주저했던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가정 형편 때문에 가족여행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돈이 적게 드는 가까운 곳이라도 떠나는 것이 좋다. 마음을 고백할 대상이 있다면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라. 설령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얼마 동안 괜히 고백했다는 후회의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할지라도 일단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고백도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면 그때 고백하지 않았던 것을 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방어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밖의 세상을 향해 접근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새로운 일을 접했을 때 늘 접근 프레임을 견지하라. 그것이 두려울 땐 기억하라. 접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안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세 번째,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라. 사람들은 현재를 준비기라고 프레임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하고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즐기고 만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하는 대상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부모님은 중간시험을 잘 보고 온 초등학생 자녀에게 마음껏 칭찬해 주기보다는 기말시험이 더 중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부담을 준다. 자녀가 기말시험을 잘 보고 오면 이번에는 중학교 때 잘하는 게 진짜 실력이야 라고 말한다. 아이는 물론 부모 스스로도 지금 당장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수능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이번에는 또다시 대학에 가서 잘하는 게 진짜야 라며 한술 더 뜬다. 대학은 직장 생활을 위해 희생되고 직장 생활은 노후 대책을 마련하느라 희생된다. 노후는 다시 자녀를 위해, 손자, 손녀를 위해 희생된다. 인생의 전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지금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이나 가족 친구들의 생일을 챙기고 적극적으로 축하하고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 영어의 savoring이라는 말은 현재 순간을 포착해서 마음껏 즐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프레임은 준비기로서 희생하는 현재가 아니라 savoring의 대상으로서의 현재이다. 한 끼 대충 때우자는 식으로 지금 이 순간 소중한 한 끼 식사를 아무렇게나 홀대하지 말고 그 음식 속에 들어간 재료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해보라. 축하할 일이나 축하해줄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알려서 마음껏 축하받고 축하해줘라. 지금 여기의 프레임으로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즐겨라. 네 번째,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저자가 속한 연구팀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는 설령 그 대상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연구팀은 3주에 걸쳐 매일 학생들에게 그날 하루 자신을 남들과 비교했는지, 비교했다면 얼마나 자주 어떤 영역에서 비교했는지를 체크하게 했다. 또한 매일 그날의 행복 정도를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그날의 기분과 행복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의 비교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도 횟수가 잦을수록 행복감을 떨어뜨린다.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최상의 상태는 비교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때다. 즐거운 식사 자리, 가족들과 보내는 휴가, 친구와의 유쾌한 수다, 책 읽는 기쁨,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준다. 이런 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여기에 비교의 프레임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만족이 사라진다. 남들은 외식도 자주 한다던데, 대학생이라면 어려운 고전부터 읽어야 한다는데, 저 집은 동남아로 가족여행을 간다는데, 이런 비교 프레임에서는 남들보다 많아야만, 남들보다 나아야만 좋은 것이 된다. 남들과의 비교는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자신의 삶을 고단한 전시적 인생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비교 프레임은 배움의 기쁨과 도전 정신도 앗아간다. 우리로 하여금 잘하는 것만 안주하도록 만든다. 전력을 다해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툴더라도 어떤 일을 시도하기보다 잘하는 것만 하겠다고 안주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 그렇다면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비교는 없을까? 우리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들과의 횡적인 비교보다는 과거 자신과의 비교 혹은 미래 자신과의 종적인 비교가 하나의 대안이 된다. 과거 자신보다 현재 자신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상의 비교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결론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남들과의 비교가 돼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잘하는 것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는 최선의 나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5번째,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프레임을 결정한다. 따라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은 언어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특히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932년 180명의 젊은 여성들이 미국에서 수녀로 첫 발을 내딛었다. 그 감격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도록 했다. 180명의 수녀들이 쓴 간증문을 70여 년이 지난 후에 학자들의 손에 넘겨졌고, 연구자들은 간증문에 쓰인 단어와 문장을 분석하여 간증문에 얼마나 긍정적인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지를 측정했다. 어떤 수녀들은 매우 행복한 또는 정말 기쁨과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또 다른 수녀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를 말로 잘 표현하지 않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성인의 수녀들 가운데 90%가 넘는 수녀들이 84세까지 장수하고 있었지만, 긍정적인 단어를 적게 사용한 하위 수녀 25%의 수녀들 중에는 겨우 34%만이 생존해 있다는 점이다. 매일 사용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 있다. 그러니 감사, 감동, 기쁨, 성령, 설렘, 만족,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말 속에서 넘쳐나도록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또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표현이나 대충 아무거나 등의 단어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전에 지워버려야 한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가짐을 최고의 프레임에서 순식간에 충분한의 프레임으로 바뀌어버린다. 누군가 이런 체념적인 말을 던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순수함에 대한
얼마나 순식간에 탁월함에 대한 추구가 사라지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들이 갖고 있는 무서운 전염성의 위력에 공감할 것이다. 특히 부모와 교사, 상사들은 자녀와 학생들,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습관적으로 내뱉은 이런 말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가 아니라 위대한 것에서 좋은 것으로의 마음가짐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의 프레임을 만드는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6번째,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내가 좋아하는. 그런데 이런 목록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수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어떤 조직이든 그 안에는 신화적인 존재에 대한 전설들이 내려오기 마련이다. 전설적인 CEO 이야기는 그 조직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영웅에 대한 이야기 역시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그 영웅 이야기를 바탕으로 미래의 영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회나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듯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쯤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만일 기억에 담아둘 만한 이야기가 없다면 소설가 마샬 밀러의 방법을 이용해 볼 것을 권한다. 밀러는 2001년 뉴욕타임스에 기고하던 글 쓰는 법에 대한 작가들의 조언이라는 연재물에서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인 샤론 맥콘과 자신이 어떻게 닮아가게 되었는지, 더 정확하게는 자신이 어떻게 맥콘처럼 변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밀러의 미스테리 소설에서 맥콘은 탐정으로 나오는데 밀러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맥콘의 캐릭터에 그대로 구현했다. 그러고는 의도적으로 맥콘처럼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매우 용감했다.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희박한 나와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멋진 직업도 갖고 있었다. 나는 타자도 제대로 못 치지만 그녀는 사격술, 유도, 빵 굽는 기술, 심지어 자동차 수리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기술을 겸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위험하든 안전하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질문을 던졌다. 나는 시간을 알기 위해 전화를 걸 때조차도 쑥스럽고 긴장되어 부들부들 떠는데도 말이다. 오랫동안 실직 상태에 있던 밀러는 자신이 만들어낸 소설 속 가상의 인물처럼 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자신이 정말로 그 사람처럼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 키가 그녀처럼 커진 것은 아니었지만 대신에 살을 빼서 훨씬 날씬해졌으며 좀 더 용감해졌다. 389경 권총으로 범인을 체포하거나 유도로 때려 눕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전보다는 삶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후 소설을 쓰는 동안 나는 안전한 곳이든 위험한 곳이든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나 자신만의 독립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누군가 본받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전기나 자서전을 읽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그런 대상이 없다면 밀러처럼 자신이 가장 돼보고 싶은 이상적인 자기를 만들어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신에게 들려줘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상상 속 이야기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7번째, 주변의 물건들을 바꿔라. 주변에 놓여있는 물건들은 단순히 현실 생활에 필요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물건들이 있는 곳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경쟁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연구를 소개한 바가 있다.
경쟁적인 마인드를 갖고 싶다면 경쟁심을 유발할 만한 물건들로 주변을 채워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양심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싶다면 집안에 거울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창시절 시험을 볼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종료 시간이 지났는데도 펜을 놓지 못하고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애썼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 친구의 답안을 보려고 슬쩍 컨닝도 시도한 적이 있을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에드 디너 교수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부정행위가 거울 앞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디너 교수는 한 조건의 학생들에게는 거울을 마주본 채로 문제를 풀게 했고 다른 조건의 학생들에게는 거울을 등지고 문제를 풀게 했다. 어느 조건의 학생들이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문제를 계속 푸는지 관찰했더니 거울을 등지고 문제를 푼 학생들 중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이 훨씬 많았다. 거울이 단순히 외모를 비춰주는 물건에 그치지 않고 양심과 도덕의 프레임을 유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받고 싶은 인물의 사진을 걸어놓거나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신이 닮고 싶은 롤모델의 사진을 걸어놓는 행위가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프레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교수를 떠올리기만 해도 상식 문제를 더 잘 푼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주변 물건들을 적절히 선택하고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넘어서 지혜로운 마인드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8번째, 소유보다는 경험의 프레임을 가져라. 소유가 목적인 소비와 경험이 목적인 소비를 칼로 무자르듯이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령 책상을 구입하는 경우 소유를 위한 소비일 수도 있지만 그 책상에 앉아서 장차하게 될 지적인 경험을 위한 소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소비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혼재해 있기 마련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를 경험을 위한 행위로 의도적으로 프레임할 수 있다. 행복은 소유 자체를 위한 소비보다는 경험을 위한 소비를 했을 때 더 크게 다가온다.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습관적으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음식에 들어간 재료들을 음미하는데 미식가로서의 경험을 추구해보라. 영화를 볼 때도 단순히 흥행 영화를 한 편 본다는 프레임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창조해낸 작품을 감상한다는 차원으로 프레임해보라. 특히 나를 위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행복을 배가시킨다는 점을 기억하라. 우리 연구팀이 수행하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소비를 했을 때 더 강한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 소비해야겠지만 정녕 한 차원 높은 행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소비하도록 하라. 누군가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단순한 인사치레나 의례적인 선물로 프레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복 비타민이라고 프레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9번째. 사실 너무 졸려가지고 한숨 자고 다시 9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9번째,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심리학에서 미스터 해피니스 혹은 킹 오브 해피니스라고 불리는 행복 전문가인 에드 디너 교수는 긍정 심리학의 또 다른 대가인 마틴 셀리그먼 교수와 함께 매우 행복한 사람, Very Happy People이라는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디너와 셀리그먼은 22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을 측정한 후에 그 점수에 근거하여 가장 행복하다고 스스로 보고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가장 행복하다고 답한 10%의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보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돈, 건강, 운동, 종교였을까? 아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관계였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혼자 있는 시간이 적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그들은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정도로 관계가 풍성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간관계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222명 중 가장 행복한 상위 10%인 22명 중에서 21명이 조사 당시 이성 친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어디서 살 것인가의 프레임이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어디서 살고 어디서 쇼핑하고 어디서 식사할 것인가 라는 장소의 프레임이 한국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행복은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커다란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자기 삶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누군가가 있었다. 이 책의 주제인 프레임을 연구하는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카너먼 교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박사 이후 연구과정 기간에 평생의 친구이자 동료인 트버스키를 만나게 된다. 그 만남은 카너먼의 연구 주제를 바꿔놓았고 마침내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주었다. 더 나아가 심리학과 경제학의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었다. 아직도 내 지도 교수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트버스키 교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를 추모하는 학술대회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각 학문 분야에서 그의 업적을 평가하는 발표가 이루어졌고 심리학계 내에서는 나의 지도 교수이자 생각의 지도 저자인 리처드 니스벳 교수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다. 니스벳 교수는 본 발표를 며칠 앞두고 나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리허설을 했다. 연습 도중에 그는 자신이 어떻게 카너먼과 트버스키 교수를 만나게 되었으며 그 만남이 자신과 심리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회고하는 대목에서 왈칵 울음을 쏟고 말았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동료 학자로서의 깊은 슬픔과 아쉬움, 그의 학문적 영향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어우러진 눈물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언제나 냉철하기만 했던, 그리고 그 자신이 이미 세계적 대가였던 텍사스 출신의 이 전형적인 백인 지도 교수의 눈물을 통해 인생을 바꾸게 한 만남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때의 감동이 밀려와 종종 내게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할 동료와 친구가 있는지, 혹 나의 죽음 앞에서 그런 눈물을 흘려줄 동료와 제자가 있는지, 내게도 그런 존재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해도 영감이 느껴진다. 그런 사람과 있으면 완벽의 경지에 도달하고픈 충동과 치열한 삶의 욕구가 나도 모르게 생겨난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기만 해도 즐겁고 유쾌하다. 그런 사람과 있으면 왠지 안심이 된다. 어떤 생을 살든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가 사망한 후 일주일 이내에 남은 배우자가 죽을 확률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2배나 높다. 골수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생존할 확률은 친밀한 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 심장마비가 온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심장마비가 올 확률은 혼자 사는 사람일 때 2배 정도 높다고 한다. 관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우리 삶에서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다. 이제 이 프레임으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어디서의 문제로 주눅드는 시시한 삶은 미련 없이 버려라. 내게 위안과 용기, 힘을 주는 존재,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행복한 인생의 지표이자 목적일 수 있다. 10번째, 위대한 반복 프레임을 연마하라.
습관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도스토옙스키. 티핑 포인트와 블링크로 국내 독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말콤 그레드웰이 2006년 5월 뉴욕에서 열린 미국 심리학 연차 학술 대회에서 연설을 했다. 당시 학회에 참석했던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탁월한 저널리스트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그 강연에서 글래드웰은 자신이 10대 시절 캐나다 마라톤 챔피언이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다. 이 박식하고 재치 넘치는 저자의 어린 시절이 마라톤 챔피언이었다니 상상 밖이었다.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며 연습하던 글래드웰은 15살 때 챔피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이후 마라톤에 흥미를 잃어서 대학에 들어갔다 다시 시도했지만 자신이 더 이상 뛰어난 마라토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마라톤 챔피언까지 했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어릴 때의 천재성이란 성인기의 성취를 예언하는 것이 아닌가? 글래드웰의 조사에 따르면 마라톤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그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사례는 아니었다. 글래드웰은 13살 때 캐나다 전국 순위 15위에 들었던 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24살이 되었을 때의 랭킹을 조사했다. 그 결과 24살 때 전국 순위 15위에 들어있던 선수들 중 13살 때 15위 안에 들었던 선수는 단 한 사람밖에 없음을 발견하였다. 더 놀라운 사실은 24살 때 캐나다 랭킹 1위였던 선수는 어린 시절 글래드웰을 비롯한 엘리트 선수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던 별 볼 일 없는 아이로 밝혀졌다. 결국 글래드웰을 비롯하여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기의 성취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중단 없는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무나 적절한 지적이다. 반복의 위력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인지심리 분야에서는 10년의 법칙이라는 규칙이 존재한다. 어떤 분야에서건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부단한 노력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법칙이다. 우리가 천재라고 알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는 타고난 천재성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집중과 반복의 산물임을 기억하라. 최근 10년 법칙의 수정을 요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10년 법칙의 창시자 앤더슨 교수도 10년 법칙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왜곡되어 일반인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실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말하는 연습이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특정 학습 목표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존재하며 자기 수행에 대한 즉각적이고 반복적인 피드백이 존재하는 계획된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그저 시간만 쌓아가는 단순 반복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탁월성에 이르기 위해 집요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최고 수준의 전문성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에 나오는 심성구지 수부중불원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비록 적중하지는 못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리프레임의 작업이 바로 이와 같다. 프레임은 단순한 마음먹기가 아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프레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리프레임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늘리듯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새로운 프레임을 습득해야 한다. 11번째. 인생의 부사를 최소화하라. 부사나 형용사를 남발하게 되면 문장이 생명력을 잃는다. 유명 작가들의 글쓰기에 대한 조언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가르침이다. 스티븐 킹의 조언은 그 중에서도 단호하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포장되어 있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adverbs.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포장되어 있다. 부사를 남발하는 심리적 이유에 대하여 작가들은 한결같이 자신감의 부족으로 지적한다. 불안하면 사람들은 수식어를 많이 쓴다. 생명력이 넘치는 문장을 쓰기 위해 불필요한 부사를 줄이고 자신의 의사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전달해야 한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부사를 줄여야 한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주렁주렁 매달아 넣은 액세서리들을 줄여야 한다. 자신의 문장에서 불필요한 수식어들을 줄여가는 과정과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장식물들을 줄여가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둘 다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내 삶에 줄여야 할 인생의 부사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행복에 관한 연구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인생의 부사를 뽑아본다면 소유물과 타인의 시선이다. 적정선을 넘게 되면 득보다는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그는 인생의 부사들을 버리고 간결하게 살고 싶어 했던 것이다. 보물섬의 작가 스티븐슨이 말했듯이 세상이 나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한다. 부사를 줄이는 작업이란 바로 그런 일이다. 작가의 프레임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삶의 매 순간이 문장이다. 문장이 살아있어야 삶에 생명력이 있다. 글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이지 부사가 아니다. 이로써 챕터 10까지 끝났고요. 이제 에필로그 읽을게요. 에필로그.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가끔 심리학자로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단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한다. 심리학자로서 일종의 18번을 묻는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프레임을 선택한다. 프레임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깔린 기본 원리인 동시에 행복과 불행, 합리와 비합리, 성공과 실패, 사람들 사이의 상생과 갈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프레임을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마음 설명서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나는 재테크로만 마음을 무장하려는 요즘의 세태를 두려워하고 있다. 돈으로 가득 찬 마음이야말로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재테크로만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고작 재테크로 채워져야 할 시시한 대상이 아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소중한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 나는 지혜가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믿는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경험하는 절대 겸손, 자기중심적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용기, 과거에 대한 오해와 미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는 지혜, 그리고 돈에 대한 잘못된 심리로부터의 기분 좋은 해방.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마음속에 꼭꼭 채워주고 싶었던 지혜의 요소들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개개인의 마음을 창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창을 갖추는 것이 삶이 우리에게 허용한 가장 큰 축복이자 의무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내용들이 독자들의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국의 극작가 톰 스토파드의 말로 이 책을 마치려고 한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Every exit is an entry somewhere. 모든 출구는 어디론가 들어가는 입구이다. 자, 이렇게 작가는 에필로그를 마쳤어요. 그럼 프레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그러면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럼 안녕. 다음번 책으로 만나요.